밤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날, 영안실 창문 밖으로 별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김덕호는 제복깃을 고추 세운 채 빈소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엔 검은 리본이 달린 조화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울음은 아이들에게서 먼저 났다. 중학교 1학년인 봉원은 동생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고, 초등학교 6학년 재웅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주히 움직여 분위기를 붙들어 보았다. 막내 재수는 엄마를 부르다 잠이 들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군인도 울어도 됩니까? 조문을 마친 누군가가 넌지시 물었을 때 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빈소를 나와 겨울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숨이 차오르는 것과 비슷한 통증이 가슴에서 일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새 아이가 자는 방문을 번갈아 열어보았다. 방 안엔 아이들의 잔 숨과 여린 코고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 소리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겠다고 가만히 마음속으로 각오했다. 일부 겨울과 새벽 열차. 장례가 지나가고도 집안의 시계는 겨울에 멈춘 듯했다. 새벽 5시 반, 덕호는 늘 하던 대로 구두를 닫고 셔츠 깃을 다렸다. 현관 신발장 위엔 아내 한복순의 사진이 있었다. 밥 데워놨어요라는 메모를 다시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이 매일 새로 닿았다. 출근길 전철엔 늘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사람들, 꾸벅꾸벅 고개를 젖히는 사람들, 그리고 덕호처럼 제복깃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사람들. 어느 날 정차 신호로 잠시 멈춘 객실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신사가 자리를 내주었다. 여기 앉지요, 상사님. 예의가 낯설었다. 덕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신사는 서로 내릴 역이 같다는 걸 확인하고는 가벼운 안부로 말을 붙였다. 직업을 묻지도 않았는데 덕호의 구두와 제복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있다는 눈빛이네요. 신사가 가볍게 웃었다. 저도 조카를 키워봐서 압니다. 집이 조용하면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법이죠. 그 말에 덕호는 첫 기침처럼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문이 열리면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묻혀있던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굴러나왔다. 아내가 떠난 이야기, 첫째가 웃지 않으려 애쓰는 이야기, 둘째가 체육대회 상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도 아무 말하지 않던 날 막내가 잠결에 엄마를 찾다가 자기 등을 두드리며 스스로를 달래던 밤들. 신사는 경청했다. 정차한 전철처럼 한자리에 고정된 시선, 절대 끼어들지 않는 침묵. 신호가 풀리고 열차가 다시 달릴 때쯤 신사가 명함을 건넸다. 최명수입니다. 실례가 아니길 바랍니다만 제 조카가 아주 성실한 아이예요. 아이들을 좋아하고요. 섣불리 말 꺼낸 건 압니다. 그래도 세상엔 곁이 될 사람이 꼭 있더군요. 돌아오는 길, 덕호는 명함을 몇 번이나 뒤집어 보았다. 어떤 날은 주머니 바깥으로 돌려보내다가 어떤 날은 지갑 깊숙이 밀어넣었다. 몇 주가 지나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다. 이부 봄의 문턱 김경희. 김경희와의 첫 만남은 아주 밝지도 아주 어둡지도 않은 조도의 카페에서였다. 경희는 따뜻한 허브차를 앞에 두고 두 손을 포개고 앉아 있었다. 눈빛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다. 덕호는 군기처럼 곧게 앉아 준비해온 질문을 다 꺼내지도 못하고 머뭇거렸다. 아이들에겐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신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희가 먼저 말을 이었다.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만 곁에 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말은 발 뒤꿈치에 걸린 신발처럼 덕호의 마음을 툭 건드렸다. 그는 처음으로 미안합니다가 아닌 다른 말을 꺼냈다. 고맙습니다. 만남은 몇 번 더 이어졌다. 경희는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물었다. 각각의 버릇, 좋아하는 반찬, 수학 숙제에서 자주 틀리는 유형, 아침에 일찍 깨우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덕호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때면 집안 어디엔가 놓여있는 작은 증거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낙서가 가득한 냉장고 자석 메모, 헐거워진 축구공, 고장난 탁상 스탠드 아래에 놓인 스카치 테이프. 아이들과의 첫 상견례는 토요일 점심 동네 국밥집이었다.
봉원은 젓가락을 탁자 모서리에 딱딱 부딪히며 시계를 흘끗거렸고 재용은 메뉴판을 가장 오래 읽었다. 막내 재수는 소리가 많이 나는 비닐 포장을 얌전히 접느라 바빴다. 안녕? 경희가 먼저 인사했다. 김경희라고 해. 편하게 이모라고 불러도 되고. 우린 이모가 없어요. 봉원이 툭 내뱉듯 말했다. 덕호가 제지하려다 말았다.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었다.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경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봉원을 똑바로 보았다. 몰라요. 봉원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한 명이니까. 맞아. 경희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한 분이지. 나는 그분이 아니고. 봉원은 숙제를 오래 하다 괜히 화장실 불만 껐다 켰다. 경희는 기다렸다가 조용히 책상 옆에 앉았다. 내 속도가 내 속도야. 그 말은 지시가 아닌 동의였고 봉원은 그것을 느꼈다. 며칠 뒤 그는 질문 하나를 꺼냈다. 그럼 이모는 내 엄마 자리를 뺏으러 온 게 아니야? 아니. 경희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나는 내 옆자리에 앉으러 온 사람이야. 그날 밤 봉원은 아주 작게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 3부 여름의 시험. 여름방학 무렵 덕호에게 전방 파견 명령이 떨어졌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은 다시 긴장으로 굳었다. 아침에 식탁의 의자가 서로를 향해 조금 더 기울어 있었다. 경희는 조용히 그 의자들을 바로 세워놓았다. 떠나는 날 재수는 아빠의 허리춤을 꽉 끌어안았다. 아빠, 나는 6살인데 아빠가 없는 6은 너무 커. 그럼 내 손가락으로 하루를 세어. 덕호는 아이의 손바닥에 펜으로 작은 별을 5개 그려주었다. 별이 다 지워지면 아빠가 온다. 현관문이 닫히며 집안의 공기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뒤로 집은 새로운 리듬을 배웠다. 경희는 저녁마다 새 아이와 동그랗게 앉아 하루에 좋았던 한 가지를 말하게 했다. 봉원은 수학에서 드디어 등비수열을 이해함이라고 적었고 재용은 급식에 수박이라고 썼다. 재수는 이모가 김밥 동물을 코끼리로 성공함이라고 적었다. 어느 날 밤 번개가 유난히 가까이 붙어 울었다. 재순이 깜짝 놀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경희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번개는 하늘이 사진 찍는 소리야. 그럼 왜 자꾸 찍어? 너희가 너무 예쁘니까. 그 작고 단순한 대답이 방안을 밝게 했다. 봉원이 방문을 반쯤 열고 물었다. 이모, 아빠는 하늘 사진에 잘 나오고 있을까요? 아빠는 어디서 찍혀도 멋지지. 그때 봉원의 눈빛에 조금 덜 불안한 빛이 스쳤다. 열의 한가운데 여름의 정점, 재순이 고열에 시달렸다. 응급실 조명은 늘 그렇듯 과장된 밝음을 뿜었다. 경희는 보호자 서류를 적다가 잠시 멈칫했다. 관계란 칸에서 펜이 망설였다. 어머니라고 적고 나서 마음속으로 아주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지우는 게 아니라 지금의 아이를 지키는 일이었다. 의사는 감기성 고열이라 말했다. 경희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환풍구 아래서 밤을 새웠다. 새벽 무렵 봉원이 교복바람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전화 못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느낌이 안 좋아서. 그는 말끝을 흐렸다. 경희는 봉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 왔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정확했다. 그날 이후로 봉원은 조금 더 자주 집에 머물렀고 재용은 양파를 썰 줄 알게 되었다. 집은 위기의 통과로 조금 더 단단해졌다. 사부 가을의 약속. 시간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갔다. 봉원은 결국 사관학교에 합격했다. 합격증을 받아들고도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빠가 얼마나 좋아할까? 결국 그 한마디만 꺼냈다. 그날 덕호는
전화를 통해서만 기쁨을 전할 수 있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군기처럼 단단했고 아버지처럼 떨렸다. 입교식 날, 경희는 봉원의 손목에 얇은 실팔찌를 묶어주었다. 끊어지면 다시 묶으면 돼. 그러라고 있는 거야. 봉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덕호는 아들의 어깨를 2번 두드렸다. 군이는 3번째 두드림을 아꼈다. 아끼는 마음이 클수록 표시를 줄이는 법이었다. 재웅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진로에 대해 꽤 오랫동안 고민했다. 수학은 싫지 않았고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더 분명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응급처치 동아리에 들어갔다. 누군가의 울음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경희는 미소만 지었다. 말로 덧붙이지 않는 응원이 오히려 큰 힘일 때가 있었다. 재수는 빠르게 자랐다. 형이 입교한 뒤 한동안 집안의 말수가 줄었다. 어느 저녁 재순이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도 커서 형처럼 사관학교 갈래. 덕호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더 떠서 아이의 그릇에 올려놓았다. 먼저 밥부터 먹어라. 긴 길은 발을 뜨겁게 하면 안 된다. 균열과 봉합. 남부 사격장에서 훈련 중인 봉원에게 경계 근무 중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가장 먼저 달려갔다. 응급상자 안의 거즈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긴급 후송이 마무리되고서야 손이 떨렸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는 결국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알면 더 떨릴 게 뻔했다. 대신 밤에 편지를 썼다. 아빠, 군대는 겁을 잘 먹는 사람이 좋은가 봐요. 겁을 먹으면 더 조심하니까요. 그 편지를 받은 덕호는 오랜만에 심호흡을 했다. 겁을 먹는 용기라는 말이 그의 가슴에 박혔다.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온 봉원은 서둘러 재순을 끌어안았다. 너 키가 왜 이만큼이나 컸냐? 재순은 뽐내듯 가슴을 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카드를 치다가 경희가 갑자기 일어섰다. 잠깐만. 그녀는 서랍을 뒤적여 가족 사진을 꺼냈다. 맨 처음 네 사람이 같이 찍은 국밥집 이후의 첫 사진. 모서리가 조금 달아있었다.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이면 뭐가 좋을까? 훈련 전 대기. 봉원이 먼저 말했다. 나는 식사 준비. 재웅이 덧붙였다. 사진 찍는 번개. 재순이 외쳤다. 나는 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봄이 오기 전. 경희는 사진 뒷면에 봄 준비라고 적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봄이 오면 아내를 잃은 남자에서 아이들의 아버지로만 남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 오후 다시 오는 봄. 세월은 정직하게 흐르며 사람을 데리고 갔다. 덕호는 정년을 몇 해 앞둔 어느 날 비로소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했다. 계단을 오르는 숨은 조금 더 가빴고 서류를 넘기는 손은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는 새로 다린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부대 동료들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구두솔과 작은 구두약이 들어있었다. 상사님은 늘 구두부터 닦으셨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식탁 위엔 경희가 만든 잡채가 놓여 있었다. 채소가 고르게 빛났다. 재웅이 먼저 집에 와 있었다. 지금은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그는 밤 근무를 앞두고 잠시 들른 참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모십니다.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응급실에선 누굴 모실 겨를이 없거든요. 재수는 고3이었다. 벽에 붙은 모의고사 성적표 앞에서 그는 한숨을 쉬다가 다시 펜을 잡았다. 스스로 정한 목표는 분명했다. 사관학교. 그 글씨는 매번 더 또렷해졌다. 형처럼이라는 말이 덧붙지 않을수록 그의 마음은 자신의 것이 되었다. 그의 봄, 재수는 결국 사관학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알림 문자를 보고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가 경희를 끌어안았다. 이모. 아니엄. 말끝이 엉켰다. 경희는 더 이상 고쳐주지 않았다. 그저 등을 3번 두드렸다. 덕호가 아끼던 3번째 두드림을 그녀는 그날 허락했다.
저녁식. 몇 달 뒤 덕호의 저녁식이 있었다. 연병장은 잘 다려진 초록빛 검은색으로 빛났다. 선언문이 낭독되고 덕호의 이름이 불렸다. 자수로 박힌 계급장과 훈장이 햇빛에 번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한 뒤 천천히 손을 내렸다. 박수 소리가 바람결처럼 이어졌다. 행사 후 가족은 부대 앞 오래된 분식집에 갔다. 메뉴는 단순했다. 떡볶이, 순대, 오징어 튀김, 그리고 식혜. 재용이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 안 무서워요? 뭐가? 군복을 벗은 다음의 하루들. 덕호는 잠시 생각했다. 무섭지. 근데 겁을 먹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 내 형이 편지에 쓴 말이야. 재순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형이 그런 말을 했어? 그래. 덕호는 웃었다. 그 집안 체질인가 보다. 경희가 식혜를 한 모금 마셨다. 잔에 사각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았다. 겁을 먹었다는 건 지킬 게 많다는 뜻일지도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분식집 창문 너머로 봄비가 가볍게 내렸다. 파마 양 냄새가 살짝 배어있는 분식집 특유의 따뜻한 공기가 이상하게도 집 냄새와 닮아 있었다. 육부 이름을 부르는 법. 가족 사진을 찍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재용이었다. 그는 어느 날 카메라를 빌려와 삼각대를 세웠다. 항상 누군가가 카메라 뒤에 있어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거실 소파 뒤쪽에 걸린 액자들을 떼어내며 그는 땀을 닦았다. 첫 번째 셔터는 엉망이었다. 재순이 눈을 감았고 봉원은 군기 바짝 든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경희는 어딘가를 보느라 시선이 끊겼고 덕호는 미소와 정색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두 번째 셔터에서는 누군가가 웃기 시작했고 세 번째에선 모두가 웃었다. 네 번째, 재순이 갑자기 외쳤다. 하늘이 사진 찍는 소리. 순간 자그마한 천둥이 멀리서 굴렀다. 그날 밤 사진 뒷면에 제목이 하나 더 적혔다. 봄 도착. 덧붙인 글씨는 경희의 것이었다. 그 아래 누군가가 작은 글씨로 이모, 엄마, 경희라고 썼다. 서로 다른 호칭이 겹쳐진 그 줄은 누군가의 자리를 뺏지 않고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의 증거였다. 밤편지. 가끔씩 덕호는 밤편지를 썼다. 누구에게 보내는 것도 보여주려는 것도 아닌 편지였다. 복순아, 아이들이 잘 큰다. 너 없이도 웃는 날이 생겼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를 더 자주 쓰고 싶다. 경희가 집을 지킨다.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려고 애쓴다. 나는 겁을 먹었다. 그래서 더 조심히, 더 오래 사랑하려 한다. 편지는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였고 어느 한 장도 아침이 되면 후회되지 않았다. 칠부 어른의 방법. 봉원은 장교가 되었고 부대 배치를 받아 떠났다. 전날 밤 그는 재순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너는 네가 정한 속도로 와. 재순은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다. 경희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올려놓고 멀찌감치 서 있었다. 덕호는 말없이 아들의 구두를 닦았다. 어른의 사랑은 때로 손으로 하는 일이었다. 재용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는 밤이 많아졌다. 어느 날 그가 늦게 들어와 조용히 물컵을 채우고 있을 때 경희가 물었다. 힘들어? 재용은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좋은데 못 도울 때가 힘들어요. 경희는 물컵에 손을 얹었다. 도울 수 없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게 도울 수 있는 일일 때가 있어. 그 말은 오래 지속되는 진통제처럼 천천히 효력을 발휘했다. 8부 어느 평범한 저녁. 그날 저녁 특식은 없었다. 김치찌개가 보글거렸고 계란찜이 푹 올라왔다. 재순이 밥을 뜨다 말고 물었다. 아빠, 군인이 아니어도 아빠예요? 그럼. 덕호가 웃었다. 군인이 아니어도 군인이고 아빠가 아니어도 아빠인 사람이 있지. 사람은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거든. 그럼 이모는? 경희가 재빨리 말했다. 나는 이모일 때도 있고 엄마일 때도 있고 그냥 경희일 때도 있지. 너희가 부르는 대로 살아. 재용이 젓가락을 놓고 말했다. 나는 오늘 형한테 전화했어. 무슨 일? 그냥 잘 있냐고. 잘 있대?
응, 겁을 잘 먹고 있다고. 모두가 웃었다. 기분 좋은 웃음은 식탁 위의 김처럼 얇게 퍼져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덮었다. 에필로그 봄의 정의. 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 겨울을 끝까지 걸은 사람이 자기 발로 문턱을 넘을 때 비로소 도착했다. 김덕호의 집에 봄이 도착한 날은 여러 날이었다. 국밥집에서 어색한 인사를 나누던 날, 응급실 접수란에 관계에 주저없이 어머니라고 적던 날, 사관학교 합격 문자가 도착하던 날, 저녁식에서 군복 소매를 마지막으로 접던 날. 봄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꽃이 아니라 빈자리를 함께 바라보는 햇빛이었다. 햇빛 아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그 자리에 두고 조금씩 다가왔다. 누군가의 자리를 뺏지 않고도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식. 그게 이 집이 배운 어른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겨울이 오더라도 이 집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별이 또렷한 밤이면 하늘이 사진을 찍는다는 걸. 그 사진 속에는 늘 4사람이 있었다. 아니, 5사람이. 이름을 다르게 불러도 결국 하나의 가족으로 찍히는 사람들. 봄의 정의는 그 사진의 뒷면에 이 한 줄로 남았다. 봄 계속.